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제 딸이 그렇게 원하던 유학이 결정됐어요. 모두 어렵고 힘들 때인데 대학 가서 자기 힘으로 용돈 벌고 돈 모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자기 꿈을 이루었네요. 딸이 꿈을 이루니 저도 제 할 일을 다한 기분이에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매일 농사일로 바쁘셔서 저를 돌볼 형편이 안 됐죠.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상희야, 네가 얼마나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지는 잘 아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줄 형편은 안 되는 거 알잖아. 네가 꼭 가겠다면 엄마가 등록금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알았어, 엄마. 나도 우리 집 사정 어떤지 잘 아는데 등록금 해준다는 것만도 감지덕지지.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볼게. 저는 고3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서울 중위권 대학에 1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는 없는 돈에 비싼 정장을 맞춰주셨고 아버지도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상희가 가회도 안 하고 오로지 지 실력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고 갔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언제 이렇게 똑똑한 애 나온 적 있어? 라며 엄마는 아줌마들한테 자랑하기 바쁘셨어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에 왔죠. 하지만 서울 생활이 만만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새벽 시장에서 알바를 하고 학교 강의를 가고 끝나고 나면 또 보습학원 알바를 가야 했어요. 그러니 편하게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수업 빼먹는 같은 과 애들을 보면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과에서 저와 같은 처지인 애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더 힘내자면서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4학년 때에는 유학을 준비하는 애들과 대학원 가는 애들, 그리고 취직 준비를 하는 애들로 나뉘어 각자 바쁘게 지냈어요. 3학년 말에 벌써 자기가 뭘 할지 정한 애들 중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벌써 출근을 하기도 했고요. 저희 때는 유학 가는 애들이 요즘처럼 흔치 않아서 그게 참 부러웠어요. 저보다 공부도 안 한 애들이 편하게 유학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속상했고 그래서 4학년 내내 많이 우울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졸업하자마자 집에 내려가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며 열심히 취업 활동을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꽤 괜찮은 회사에 최종 면접까지 보고 합격하게 됐죠. 엄마는 졸업식 때 올라오셔서 저와 같이 회사 근처에 방을 구하러 다니셨어요. 졸업식에서 엄마는 과 친구들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진 찍는 걸 보시더니 제 손을 잡고서 우리 딸이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서울에 번듯한 직장도 갖고 네가 진짜 난 사람이다. 부모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미안하다. 너도 저렇게 예쁘게 꾸미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야 됐는데.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난 엄마가 졸업식에 와준 것만도 고마워. 사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거든. 아빠도 아프시고 바쁘잖아. 그리고 난 원래 저렇게 꾸미는 거 안 좋아해. 어울리지도 않고. 저는 그것보다는 유학이 가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몇 년 새에 더 늙은 엄마를 보며 그 말을 꾹 참았어요. 그때 제 사정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다행이기도 했고요. 저는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회사에는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면서 저 같은 중위권 대학 나온 사람들을 은근 차별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원들을 만나면
그런 것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하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동기 중에서 제가 눈에 띄었고 제법 중요한 일을 하는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 팀에서는 저를 인정하지 않고 맨날 커피 심부름에 복사 심부름만 가득 시키더군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맡은 일을 했더니 좀 지나서는 저한테도 일다운 일을 주더라고요. 그런 제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다른 팀이었는데 제가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상희 씨는 항상 열심히 해요. 뭐든지 잘하고요. 비결이 뭐예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며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주말에 몇 번 만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은 저 상희 씨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은데 어때요? 상희 씨도 저 싫지 않죠? 저도 그런 느낌은 알거든요. 우리 천천히 서로 알아가 봐요. 서두르지는 말고요. 편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연애에만 빠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 보자는 게 마음에 들었죠. 저와 그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점점 서로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저는 회사 일에 익숙해졌고 어느 정도 성과도 냈을 때였어요. 그 사람은 같이 저녁을 먹다가 저에게 오늘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여기 이거 프로포즈 반지예요. 라며 반지 상자를 내밀었고 저는 그걸 받았어요. 이 사람이면 제가 결혼하고도 계속 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골에 있는 엄마와 아버지도 제 결혼 소식을 기뻐했어요. 남자가 듬직하고 성실해 보인다면서 마음에 들어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상견례 때부터 꼬장꼬장하게 굴며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겼어요. 결혼하고 나면 사람 좀 힘들게 하겠다 싶더라고요. 두 사람은 식사가 나올 때마다 까탈스럽게 굴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도하게 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자는 상견례가 끝난 후 저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상희 씨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어머니는 제가 2살 때 아버지랑 재혼하셨어요. 친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요. 2살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으니 친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저한테 자기는 새어머니라는 걸 강조하시고 민정이는 자기 친딸이라 나랑 다르다고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제 가정을 만들어서 독립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원래 저한테 애정이 없어서 저러는 거니까 결혼하고 우리랑 크게 상관 안 하고 살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요. 라며 따뜻하게 위로했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저희를 부르지도 않고 간섭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 안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반년 정도를 보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회사로 전화를 해서 저를 찾더군요. 내일이 엄마 생일인 건 알아요? 아무리 피가 안 섞였대도 시어머니인데 생일은 챙겨야 되는 게 맞죠? 그냥 입 씻고 지나가면 너무 뻔뻔하지. 지가 어떻게 컸는데. 오늘 그이 지방 출장 가서 자리에 없어요. 바빠서 얘기 못하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생신 챙길게요.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좀 하지 마요. 부부가 아주 똑같이 재수없이 구네. 라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저는 다음날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하고 고급 스카프를 샀고 일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시어머니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막 외출하려고 집을 나서던 참이었어요. 아니, 네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그이하고 제가 준비했어요. 작지만 받아주세요. 작은 걸 알면서 이까짓 거 날 가지라고 주는 거야? 내가 무슨 과일도 못 먹고 스카프도 없는 거렁뱅인 줄 아니?
이딴 걸 선물이라고 들고 와? 하여간 이것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더니 제 선물을 바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는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저 당하기만 하다가 집에 왔죠. 그랬더니 신우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엄마한테 선물을 하려면 제대로 된 걸 할 일이지. 무슨 과일 바구니에 스카프 따위나 하라고 내가 생일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나 받아먹을 사람들도 보여요? 아주 남들을 우습게 보는 건지 지들 수준이 바닥이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아가씨, 제가 급하게 준비해서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골에서 살다가 겨우 회사 붙어서 다닌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오빠는 어디서 골라도 꼭 지 같은 거 골라서 결혼했을까? 이봐요. 댁한테는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생신을 맞았으면 못해도 탄생석으로 귀걸이 목걸이 세트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얼마나 못 배워먹고 자랐으면 이 정도 상식과 예의도 모르는 거야. 댁 수준이 어떤지 아주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지내자고요. 엄마 말이 맞았네. 저런 것들하고는 상종하고 사는 거 아니랬는데. 라며 사람 정신을 쏙 빼놓으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남겨놓은 재산이 꽤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살아생전에 시어머니의 이간질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 결과 남편은 그 재산의 일부만 상속받고 전부 시어머니와 신우가 시아버지 재산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니 제가 우습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비싼 선물을 제 부모님한테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남편은 그걸 알고 신우에게 다시 또 전화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화를 냈고 시어머니한테도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 테니 신우 단속이나 잘 하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알렸어야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혼자 감당할 생각을 한 거야. 당신도 출장 가서 바쁘잖아. 일이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내가 챙기면 당신한테도 좀 고마워할 줄 알고 그랬지.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잊어버려.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좋은 친구이고 더 좋은 가족이 돼주고자 결심했고 그 후로 남편과 더 돈독하게 잘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면서 저희 사이에 딸도 생겼고 남편도 승진을 하게 됐어요. 좋은 일이 계속되면서 저와 남편은 이대로만 가면 참 행복하겠다 싶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갈 일이 생겼어요. 미국의 지사를 새로 세우는데 남편이 선발대로 가서 시장 조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3달 동안이나 출장을 가다니 결혼하고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당신이랑 하영이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전화 자주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면 되지.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영 못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3달 금방 지나가. 당신은 그저 건강하게 있다가 올 생각만 해. 올 때 하영이 선물도 사오고. 알았지? 라고 남편을 다독이며 출장을 보냈고 그렇게 1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회사 부하 직원이 하얗게 질려서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과장님, 한민철 부장님이 지사부지 보러 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연락이 왔어요. 라는 말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기운을 못 차리고 울기만 하는 사이에 회사에서 장례식장을 마련해주고
회사장을 치러줬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장례식 마지막 날 아주 잠깐 들러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부조금만 놓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남편 가족이라는 걸 회사 사람들도 아무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가고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신우가 부동산 업자와 들이닥쳤어요. 여기도 재개발 들어가는 데니까 같이 묶어서 아파트 짓는 데에 들어가면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면 몰라요. 이 집 보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쪽 다 묶어서 아파트 올라간대요. 제가 언제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왜 제가 있는데 어머니가 나서서 이러시는데요. 저는 집 안 팔아요. 나도 당신 김상희 씨랑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엄마는 나보다 더 싫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 원래 오빠 결혼할 때 엄마가 준 거니까 따지고 보면 엄마 거고요. 이제 그 사람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갈 생각이나 하세요. 미니야, 길게 얘기할 거 없다. 상대해주면 너만 피곤해. 그만 가자. 라며 저를 남보다도 못한 사람 취급하는데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그 길로 나가서 등기를 떼서 알아보니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줬던 땅인데 시어머니가 남편 결혼할 때 집을 자기가 지을 테니 세를 내고 살라고 했던 거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땅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안 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맞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2살 때부터 키웠던 아들의 아내랑 그 딸을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쫓아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항상 상식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이유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하지만 그 일이 다시 제가 이를 악물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딸아이와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딸을 유치원과 학원에 보내 그곳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있게 하면서 저는 회사 일에 더욱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한때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수도권에 있는 본사 연수원에서 1년 정도 유배 같은 생활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에는 다 때려치우고 내 사업을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퇴직금은 사업을 벌릴 만한 돈이 되지 않았고 혹시 잘못돼서 아이를 키울 형편도 안 되면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라서 겁이 덜컥 났어요. 저는 결국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본사로 돌아왔을 때 이사님 한 분이 저를 눈여겨보셨다며 남편이 지사 부지를 보러 갔던 곳에 몇 년 나갈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군요. 김 차장 일 잘하는 거야. 아는 사람은 다 알지. 미국 지사도 차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본사 사정도 잘 알고 소통이 잘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미국 대학에서 연수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4년 후에 돌아와서 제가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본사가 아니어도 지사장으로 많이 가는데 본사를 꼭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 라는 말에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제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딸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고생 끝에 복이 온다더니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생전 처음 미국을 가게 됐어요. 저는 남의 나라이다 보니 문화가 달라서 어려운 게 많았는데 딸은 어려서 그런지 처음에만 좀 힘들어하더니 금세 적응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잘 지내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긴 게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아빠도 없는데 엄마하고도 같이 지낼 시간이 많이 없으니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회사 실적에 신경 쓰이긴 했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미국 대학원 1년 과정도 무사히 수료했고 지사 실적도 괜찮았어요. 꽤 괜찮은 기업들과 저희 회사 기술 제공 계약을 맺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4년간 무사히 제 일도 잘 마치고 공부도 하고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회사에서는 마침 신임 상무를 뽑고 있었고 이사님이 저를 추천해서 후보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는 떨어졌지만 2년 후 다시 상무를 뽑을 때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죠. 아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 혼자 계신 엄마를 모셔와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나이 드시고 혼자 있으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셨거든요. 엄마는 저와 딸 옆에 3년을 계시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면서 딸은 고3이 돼서 대학 입시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 바로 가고 싶다고 하더니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그러지 못해서 딸은 실컷 원하는 대로 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딸아이 입시가 끝나고 나서 저는 예전에 남편과 살던 집을 사기로 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희가 살던 집은 재개발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미뤄져서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죠. 제가 집을 계약하러 갔다가 시어머니와 만나게 됐어요. 저희를 내쫓았을 때 집을 팔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위아래로 몇 번이나 훑어보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는 했지만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먹고 살만한 모양인가 본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냐? 아직도 이 집에 미련이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건 꿈도 꾸지 마라. 제가 이제 와서 이걸 달라고 했겠어요? 전 오늘 할머니 만날 생각도 안 했는데요. 너는 여전히 예의도 모르고 수준도 쌍스럽구나. 여사님이나 선생님이라고 할 줄은 몰라도 할머니라고 할 줄은 몰랐다.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할머니가 지금 선생님도 아니고 무슨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너 같은 게 참 지 자식 잘도 키웠겠다. 우리 미니 아들은 작년에 대학 들어가고 올해 유럽도 갔다 왔어. 성적도 얼마나 좋은지 아니? 1학기 장학금도 받는다고 하더라. 해외 연수도 자주 가서 영어도 잘해. 자식을 키우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니네 딸은 시골에서 흙 파다온 엄마 밑에서 뭘 보고 자랐을지 걱정이다. 제가 할머니 손자 자랑 들을 이유도 없고 할머니가 제 딸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한마디 하면요. 제 딸도 대학 붙었어요. 과 수석으로요. 그리고 왜 집 계약하는데 부동산 중개인도 없이 이렇게 하는지 이상하네요. 아무리 인터넷에 직거래로 내놨다고 해도 그렇죠. 뭘 보고 계약하죠? 아니, 네가 이 집을 산다고 연락한 그 사람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라며 놀라는 시어머니한테 일단 계약을 보류하자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신우를 내세워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저하고 계약을 해서 돈만 받고는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부동산 투자를 한답시고 사치를 부리면서 여기저기 손댔다가 전부 망하고 재개발이 미뤄져서 남겨뒀던 남편 집만 남은 거였어요. 신우는 이혼하고 시어머니한테 의지해서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 둘이 사기를 친 거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곧 체포가 됐고 경찰서에 진술하러 간 저를 보더니 두 손을 모으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얘야,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다오. 언니, 제가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이제 언니한테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절 그 집에서 쫓아낼 때 며느리로 생각도 안 하고 김상희 씨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봐주고 말고 할 문제인가요? 댁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언제까지 당신들 억지가 이 세상에 통할 줄 알았어요? 라며 차갑게 뿌리쳤어요. 전에 집을 계약했던 두 사람도 그 두 사람을 고소했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을 도왔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집을 샀고 제 이름으로 명의도 변경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과 저희 집의 질긴 악연은 끝이 났고 두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 지방 어디로 떠났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시댁이라는 사람들한테 너무 질렸어요. 무엇보다 딸을 잘 키우고 싶어서 결혼을 안 했지만 제 딸은 자기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모두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시댁에 다 토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돌아보니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시댁에 똑부러지게 거절도 못하고 바보처럼 살아온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더군요. 결혼 전엔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저런 일을 겪고도 왜 참고 사나 하는 의문과 답답함이 들었는데 제가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양심 없는 뻔뻔스런 시댁과 자존감 낮은 며느리의 잘못된 만남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듣고 보니 좀 유행가 가사 같죠? 남편과 저는 에스테틱 샵에서 만났어요. 고객과 사장 관계로요. 요즘은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를 많이 받지만 당시만 해도 남성분이 관리를 받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을 특별히 잘 대해주었죠. 남편이 다른 손님도 소개시켜 주어서 남들보다 더 비싼 마스크팩도 해주고 시간도 10분 정도 더 길게 하는 등 말이에요. 솔직히 거기엔 약간의 상술도 있었어요. 서비스를 통해 계속 회원권을 끊게 유도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순진해서 제 호의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어느 날 마사지를 받던 중에 갑자기 고백까지 했죠. 마사지 중에 고객과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영업 스타일이기에 남편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했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저랑 가까워졌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웃음으로 넘겼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시를 하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이후 우리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정도로 불같은 사랑을 했고 6개월도 안 돼서 전 남편한테 프로포즈까지 받았죠. 그렇게 저희끼리 꽁냥꽁냥 다정하게 데이트하던 어느 날 남편이 누나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웃으면서 통화하던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걱정하지 마 누나, 우리 많이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곤 서둘러 통화를 끊지 뭐예요. 남편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걱정돼서 물었죠. 그랬더니 누나가 우리가 너무 빨리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냐고 걱정해서 라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아픈 기억이 떠올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만나기 전 정말 사랑했던 남자와 집안 반대로 억지로 헤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엄마는 어릴 적 돌아가시고 아빠는 재혼하셔서 사실상 저는 고아나 다름없어요. 교육자 집안이었던 전 남자친구 집안에선 저를 탐탁지 않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고요. 그 충격 때문인지 조건 좋은 남자들이 구애를 해와도 저는 쉽게 남자들한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콩깍지가 씌었을 때야 제가 마냥 좋겠지만 제 상황을 알면 저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남편은 유일하게 제 얼어붙은 마음을 열게 한 남자였어요. 남편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객을 상대하느라 지었던 억지 웃음을 지우고 실컷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누워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결혼을 망설이는 대신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힘이 되어줘야겠구나 결심까지 했고요. 우린 서로 뭐가 그리 급했는지 결혼 전 혼인신고부터 했고 바쁜 가게 운영 중에도 틈틈이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가서 어머님을 돌봤어요. 물론 요양보호사님이 상주에 계시지만 한 병실에 환자가 여럿이 있어서 제대로 식사를 챙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고객 예약이 없을 때 잠깐씩 짬을 내어 어머님 식사와 간식을 챙기곤 했죠.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못 받은 사랑을 시댁에서 받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어요. 시아버님이 전화하시면 아무리 바빠도 바로 달려갔고 힘들어도 꾹 참으며 요구하시는 거 다 해드렸거든요. 또 형님한텐 눈치껏 립서비스도 하고 마음에 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녹아들길 바랬죠. 주위에선 이런 저를 보며 아무리 남편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도 환자 있는 집에 시집가는 건 고생길이 뻔하다며 만류했지만 저는 좋은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불안감을 숨긴 채 결혼을 감행했어요. 시댁이 가난해서 저희는 받은 것 없이 17평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환기도 안 되는 주택에서 에어컨도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남편이 구급 공무원인데다 제 가게도 빚으로 차린 거라 둘 다 현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게도 늘 꿈꾸던 안정적인 울타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만 했어요. 외식은 부업으로 하는 SNS 체험단으로 먹고 영화는 포인트로 모은 쿠폰으로 보는 등 지독히 아끼면서 돈을 모았죠. 그러면서도 아버님이 일을 안 하시기에 없는 형편에 용돈도 드리고 저희도 없는 에어컨과 차도 아버님께 해드렸어요. 비록 새 차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저희 이런 희생을 시댁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더군요. 날이 갈수록 제게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하루는 서울에 있는 형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올케가 맨날 우리 애들 선물 고르는 게 힘들어 보이길래 내가 올케 고민 덜어주려고 제품을 정해봤어. 이번 명절엔 고민하지 말고 이걸로 사주면 돼. 마치 저를 위해주는 듯 말하는데 순간 욕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당시 우리 부부는 그렇게 원하던 애를 남편의 무정자증 때문에 가질 수 없어서 절망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는 없는 살림에 조카 둘 선물과 용돈을 늘 챙겨줬고요. 명절과 어린이날은 물론이고 생일에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다요. 솔직히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었어요. 형님이 늘 선물을 바라셨고 남편 역시 자신이 유일한 삼촌이라 잘해주고 싶었나 봐요. 가뜩이나 저희 애도 못 갖게 돼서 예민해져 있었는데 형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아들 선물만 주구장창 요구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 상황에 우리 부부를 배려해주기는커녕 자기 애들 선물이나 요구하니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죠. 한 번은 저한테 오히려 충고를 하더군요. 올케는 왜 애도 없으면서 돈도 나면서 살아? 둘밖에 없으면 돈 나갈 것도 별로 없잖아. 우린 애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말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가난한 우리한테 돈까지 빌려간 주제에 왜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 사냐니. 누나로서 도움 한 번 주지 않았으면서 남동생네한테 한다는 꼬락서니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돈 아껴서 너한테 돈 빌려주고 아버님 매달 용돈도 드린다. 왜? 너는 어머님 간식 한번 사오기로 했니?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인가는 저한테 원피스 사진과 함께 톡을 보냈더라고요. 올케, 나 이 원피스 사고 싶은데 우리 동네엔 매장이 없더라고. 근데 알아보니 올케 집에서 가까운 매장이 있다네.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저한테 사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누나 바보인 남편은 그 맥락도 못 읽어내곤 자기 누나 편을 들지 뭐예요? 아니, 당신은 왜 매번 그렇게 우리 누나를 삐딱하게 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옷 사고 싶다고 얘기한 거잖아. 바보 아닌가요? 이게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을 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연애 때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편이라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 초록은 동색이라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 편이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의 카톡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명절에 형님을 만났는데 저녁을 먹은 후 대뜸 제게 이러더군요. 올케, 내가 말하는 옷 안 사왔어?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센스 없다. 형님의 그 기막힌 말을 듣고서야 남편은 제 말을 믿더군요. 자신의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제야 안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여전히 시댁의 빨대가 되길 자처했어요. 어머님이 오랜 기간 편찮으셨기에 자신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누나도 자신이 엄마처럼 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형님의 계속된 막대먹은 요구를 끊지 못했어요. 저 역시 남편 말에 세뇌되다 보니 처음엔 형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썼고 잘해주려고 무진장 노력했고요. 그런데 형님은 저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야 말더군요. 올케, 나 사실 이 결혼 반대했었어. 엄마가 오랜 시간 편찮으셔서 내 동생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거든. 근데 올케가 어릴 적에 친정 엄마를 잃어서 사랑 못 받고 컸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동생한테 사랑을 줄 수 있겠어. 게다가 내 동생은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공무원인데 올케는 겨우 마사지사잖아. 솔직히 레벨이 안 맞지.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세상에 지금 누구 때문에 애가 없는데 자기 남동생이 아깝다고 내 가정사까지 건드린대요. 문득 저는 연애 시절 남편이 데이트 중 형님한테 온 전화를 받고 인상이 굳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지금 형님이 저한테 한 얘길 남편한테도 했겠구나 싶더군요. 할 거면 결혼 전에 나한테 하던지 왜 이제 와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상을 그대로 엎어버릴 뻔했어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형님한테 대들었어요. 형님, 저도 이 결혼 주위에서 반대 많이 했어요. 병든 시어머니의 남편은 고작 말단 공무원이라 저보다 월급도 적지. 게다가 혼자 계신 아버님까지. 형님이라면 이런 집에 시집 가겠어요? 형님 말처럼 그렇게 따지면 저도 손해보는 결혼 아닌가요? 제 친구들 보면 집은 시댁에서 기본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린 어땠나요? 저희 둘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와서 어머님 간병하고 아버님까지 챙기는데 누가 봐도 제가 더 손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는 누가 더 손해니 하는 말은 삼가해주세요. 전 받은 대로 갚아주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곤 올케, 안 되겠다. 우린 누구 돌아가실 때나 봐야겠다. 그러더니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일로 형님은 남편한테 몰래 전화해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죠. 누가 겁난대요? 우린 그동안 형님 대출금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시어머님까지 챙겼는데 어쩜 이리 못되게 구는지. 솔직히 저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싫은 사람 매번 가족 행사 때마다 보는 것도 죽을 맛이었는데 이참에 얼굴도 안 보고 잘 됐다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러질 못했어요. 형님 전화를 받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이불에 오줌까지 쌌지 뭐예요. 남자가 심약해도 정도가 있지 전 그런 남편을 보고 하도 열이 받아서 며칠이나 잠을 설쳤어요. 그간 형님이 우리한테 했던 만행들만 떠오르더군요. 큰돈을 빌려가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지방 경조사 때도 식사 비용은 항상 우리 보고 계산하게 했거든요. 그뿐인가요? 명절 때는 친구들 만난다며 저한테 조카들을 맡기고 놀러 나가고 무슨 날만 되면 애들 옷 사보내라, 가방 사보내라, 용돈은 안 주냐, 되도 않는 요구만 하고 생각하니 더 열받네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절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주 이가 박박 갈릴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건 집안 내력인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님 또한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희한테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어찌나 바라는 건 많으신지.
일하면서도 일주일에 몇 번씩 틈나는 대로 찾아가 뵙는데 그때마다 늘 돈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사람을 들들 볶으신다니까요. 하루는 시아버님이 식사 중에 음식물이 낀 이를 보여주시면서 이러시지 뭐예요. 얘 아가, 내 이빨 좀 봐라. 네가 봐도 임플란트 해야겠지. 임플란트를 해야 뭘 좀 씹을 텐데. 우리 동네 동식이는 말이다. 지 아빠 이하라고 500만 원이나 줬다더구나. 하는 수 없이 12개월 할부로 임플란트 해드렸더니 또 뭘 하시는지 아세요? 동네 노인회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자식들이 다들 여행 비용하라고 100만 원씩 줬다더구나. 그래, 노인네가 얼마나 가고 싶으셨으면 그러실까 하는 마음에 카드 서비스까지 받아 100만 원 해드렸어요. 근데 그 돈 받고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들은 내가 코 흘리게 아이로 보이냐? 이 나이에 용돈 30만 원이 말이 되냔 말이다. 그럼 얼마를 원하시냐고 물었더니 뭐 얼마를 원한다기보다도 김영감도 그렇고 세탁소집 영감도 그렇고 다들 자식들한테 60만 원씩은 받은 것 같더라. 사람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버님이 아예 돈이 없으시면 말도 안 해요. 2억 넘는 집에 얼마 전 새로 뽑으신 새 차에 매달 100만 원 넘게 연금도 나와요. 거기다 적금도 몇 천 있고요. 물론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년배 분들에 비하면 윤택한 편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해주시는 건 하나 없으시면서 매번 바라기만 하시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많은 걸 바라시는데요. 그깟 구급 공무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이러는지. 암튼 제 입장에선 이 집 식구들이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형님과 아버님의 무리한 요구에 저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혼 전엔 정말 시아버님을 친아빠처럼 형님을 친언니처럼 대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이젠 더는 못하겠어요. 잘나지도 않은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툭 하면 우리한테 빨대를 꽂는데 이젠 정말 지쳤다고요. 게다가 남편은 이런 식구들 사이에서 교통정리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니 피해는 늘 제 몫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도 더는 못 참겠다 싶어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을 술로 보내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냉랭하게 지내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고 빨리 오라고요. 전 당장 남편한테 연락을 하곤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죠. 어머님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쉬고 계셨어요. 의사 말이 더는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형님은 병원을 찾지 않더군요.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집에 일이 생겨서 당장은 못 가겠다고 하더래요. 솔직히 괘씸했지만 애들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날 이후 아버님과 제가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그 사이 전 생일을 맞았지만 이런 상황에 생일을 챙길 여유는 없었죠. 생사를 넘나드는 어머님을 앞에 두곤 더더욱이요. 그렇게 3일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은 편히 잠든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곤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왔어요.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비춘 형님이 얄미웠지만 그래도 부모 잃은 사람한테 뭐라 하기 그래서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장례를 치르곤 식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온 저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남편 역시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푹 자고 난 남편과 저는 늦은 오후가 돼서야 첫 끼를 먹었어요.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쉬면서 SNS를 열어봤는데 맙소사.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요. 형님 SNS에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와 있지 뭐예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프라이빗 콘도에서 생일 파티를 하며 찍은 사진이더군요. 업로드 날짜를 보니 형님 생일 파티가 분명했어요. 형님이란 전 생일이 하루 차이라 날짜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형님이 제주도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그날은 어머님이 생사를 넘나들던 딱 그 시기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는 어머님 병상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뿐인 딸녀는 그 시각 친구들과 쳐놀면서 병원에도 안 왔던 거죠. 정말 욕밖에 안 나왔어요. 솔직히 평소 형님 행실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긴 했죠. 가난한 우리한테 돈까지 빌렸으면서 자기는 맨날 SNS에 비싼 식당에서 먹방 찍어 올리고 브랜드 옷 자랑하고 해외 가서 노는 사진이나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조문객이 많아서 저희 쪽으로 부조금이 3천만 원 넘게 들어왔거든요. 형님네는 겨우 200도 안 되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남는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지 뭐예요? 아니,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가족여행이라뇨. 게다가 부조금 받은 만큼 경조사비로 갚아야 할 돈인데 그걸 쓰자니. 그런데도 형님은 그 돈이 그렇게 탐이 났는지 가족들을 들먹거리며 착한 남편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정말 답 안 나오는 인간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죠. 남편도 그런 형님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돌아가시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싶지 않다며 여행 대신 형님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어요. 남은 부조금으로 장례 비용을 내고 남은 돈은 다 아버님한테 드렸고요. 그제야 형님은 더 이상 여행 소리를 꺼내지 않더군요. 자기는 챙길 만큼 챙겼다 이거죠. 시간은 흘러 1년 뒤 어머님의 기일이 돌아왔어요. 다 함께 어머님 납골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형님이 불쑥 아버님께 이러지 뭐예요? 아빠, 집 팔아서 우리 나눠줘. 전 이게 무슨 소린가 한참 생각했어요. 아버님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을 팔아달라니. 그럼 아버님은 어디로 가시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어머님 간병을 8년이나 했고 아버님 역시 제가 보살피고 있으니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집이 우리한테 돌아갈까봐 미리 밑밥을 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쏟아냈어요. 형님, 어머님이 사경을 헤매실 때 여행 가서 신나게 친구들이랑 호텔 생일 파티 하시더니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이젠 살아계신 아버님 집까지 탐을래요? 저흰 그 집 가질 생각도 없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히 쓰시고 사시게 주택연금으로 돌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형님은 얼마 안 되는 아버님 재산 탐내지 마시고 아버님 생신 때 내려와서 미역국이나 좀 끓이세요. 아버님 생신이 설날이랑 가깝다고 맨날 그냥 넘기는데 그 미역국 9년째 제가 끓이고 있다고요. 게다가 아버님 아플 때마다 제가 약 사다 드리고 밑반찬 해드려요. 형님은 명색이 딸인데 아버님한테 뭘 해드렸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그 입 좀 다무세요. 불효녀 티 내지 말고 알았어요? 그 후에 벌어진 상황은 상상에 맡길게요. 헬게이트가 열리고 아비 규환이 따로 없었다는 정도. 왜 안 그렇겠어요? 엄마가 오늘 내일 하는 동안 딸려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생일 파티나 하면서 놀았다는데 순한 남편도 그것만큼은 못 참겠던지 자기 누나한테 쌍욕을 퍼부으며 난리를 치더군요. 지지든 볶든 니들끼리 하라는 심정으로 전 혼자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억울하다며 납골당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그러는 와중에도 제 욕을 그렇게 했다는군요. 남편도 참 눈치 없지. 그 소리를 또 저한테 다 해주네요. 암튼 그날 그렇게 시원하게 속마음을 쏟아부은 저는 번호를 바꾸고 형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멀리 사는 자기 대신 저한테 당연하게 대리오도 요구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무시하고 돈과 선물을 요구했던 형님은 저희가 거리를 두자 갑자기 눈치를 보며 남편 회사로 전화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 역시 여러 사건을 통해 지쳤는지 형님과 연락을 끊었죠. 안 그럼 어쩌겠어요. 까딱했다간 저랑 이혼할 판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약속 없이 불쑥 찾아와 돈 없다고 슬쩍 눈치 주시는 아버님께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저희 아직 전세라 드릴 돈 없어요. 돈 그렇게 필요하시면 집값 많이 오른 형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왜 해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저희한테 바라기만 하세요? 저 호구 아니에요. 그리고요, 앞으로는 아플 때도 저 찾지 마시고 형님한테 내려오라고 하세요. 딸 뒀다가 뭐 하시려고 이러세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맨날 웃으니까 아들 걱정은 안 되시나 봐요. 이제 여기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도 마세요. 아셨죠? 저희부터 살아야지 가족이라고 다른 사람 끝까지 챙겼다간 저희도 못 살아남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집요하게 연락하며 저를 피곤하게 만드셨던 아버님은 저한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남편한테는 여전히 돈 타령을 하시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전과 다르게 나름 아버님께 단호하게 대처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겠어요. 미우나 거우나 부모인걸요. 그 정도는 이해해야죠.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 아버님과 형님한테 해왔던 걸 멈추자 이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저한테 요구하던지 그대로 하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형님은 아버님한테 어머님 돌아가셨으니 어머님 몫의 재산을 달라고 떼를 쓴다나 뭐라나. 안 봐도 비디오였죠. 어쩜 그리 부녀가 똑 닮았는지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요. 그동안 소중한 가정을 지킨다는 핑계로 나를 혹사하며 시댁 식구들의 요구에 휘둘려 왔는데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이젠 가족이 아닌 제 자신과 진짜 제 가족인 남편 소중히 여기며 할 말 다 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예요.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기까지는 만겁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천지가 개벽하고 다음 개벽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겁이니 엄청난 시간의 인연이 필요하단 얘기죠. 그런데 그 귀한 인연을 고작 돈 몇 푼에 내팽개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40년이나 함께 살아온 아내를 말이죠.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시아버지예요. 남편 손을 잡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좀 유별나셔. 가급적이면 우리 집에서는 화장실은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자기가 보면 좀 놀랄 테니까. 안 그래도 떨려서 정신이 없던 터라 그땐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그런데 긴장을 해서 그런가 시댁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 소변이 마렵지 뭐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글쎄 누가 소변을 보고 변기 물을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렸는데 그때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서는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누가 마음대로 변기 물을 내리래? 아직 한 번밖에 사용 안 했는데 이렇게 절약정신이 없어서야 널 어떻게 내 집 며느리로 들이겠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변기물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애가 뭔들 아끼고 살겠어. 수철이 너 얘 교육을 제대로 시켜 데려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여자로 다시 찾아서 오도록 해. 그날 저는 시댁 소파에 엉덩이 한번 붙여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자기야,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그저 누가 볼일을 보고 변기물을 안 내렸길래 물 내린 것밖에 없어. 이게 그렇게 혼날 일이야? 자기 잘못 아닌 거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우리 집에선 화장실 들어가지 말라고.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데 사실 우리 집에선 소변은 3번 두고 나서야 물을 내릴 수 있거든. 그게 아버지가 정한 우리 집 규칙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서 난 다른 집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중학생 때 친구 집에 놀러가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거였더라고.
그래도 어떡하겠어. 아버지 뜻인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갈 때는 자기가 조심 좀 해줄래? 절약이 몸에 밴 분이라 예민하시거든.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반응도 비슷했어요. 아유, 더러워. 남이 싼 오줌물에 볼일보다 튀면 어쩌려고. TV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실제로는 처음이다 얘. 찝찝해서 볼일이나 제대로 보겠니? 솔직히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일로 파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집 가풍이겠거니 하고 차마 넘기기로 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지켜야 할 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휴지는 딱 3칸만 써야 하고 세수하고 난 물은 모아두었다가 걸레를 빨고요. 밥은 밥, 국, 김치에 메인 메뉴 한 가지만 상에 올릴 수 있어요. 찌개를 끓이는 날엔 국을 빼야 하고요. 거기다가 5시 이전에는 절대로 집에서 불을 켤 수 없어서 먹구름이 끼고 비 내리는 날엔 온 집안이 굴처럼 캄캄하게 지내야 했죠. 히트는 옷이나 신발을 살 때도 아버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동네의 헌옷수거함을 돌아보시고 마땅한 게 없으면 직접 할인 매장에 동행해서 구입한대요. 그 밖에도 정말 많은데 그걸 다 적자면 날 살 것 같아서 이쯤 할게요. 암튼 결혼식 날까지 아버님의 짠돌이 기질로 인해 민망한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됐어요. 예식장 예약하는 데까지 따라오셔선 식대가 비싸다며 직접 음식을 해오시겠다고 난리를 치셨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음식 종류를 줄이고 가격을 낮춰달라고 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식 당일 아버님은 패백도 안 받으시고 식당에 지켜서선 혹여 음식을 빼돌리지 않나 살피셨죠. 음식 주문은 또 얼마나 야박하게 하셨는지 중간에 음식이 동이 나서 저희 쪽 음식을 가져다 쓰셨어요. 물론 남은 음식은 부스러기 하나까지 다 싸서 집으로 가져가셨고요. 그러느라 정작 시아버님은 혼주로서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분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고 심지어 신혼여행을 떠나는 저희 인사도 받지 못했어요. 푼돈 좀 아끼겠다고 말이죠. 나중에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예식에 사용된 꽃과 초, 비닐봉지에 리본 하나까지 몽땅 다 챙겨서 집에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식장 측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어찌나 창피한지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렇게 말 많고 탈도 많은 결혼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아버지 월드에 입성한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아버님께 폭풍 지적을 받으며 시댁 가풍을 익혀 나갔어요. 가풍이라고 해봐야 하나같이 아끼고 덜 쓰고 안 쓰고 주워다 쓰는 거였죠. 그나마 직장이 사울이라 따로 살아서 망정이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면 모르긴 해도 숨막혀서 진작에 질식해 죽었을지도 몰라요. 시집 온 지 2년밖에 안 된 제가 이럴 정도인데 아버님과 40년을 같이 살아온 시어머니는 오죽하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4호 화장을 하면 몸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문제는 평생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도 집에서 아버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화장실 물 안 내리는 건 기본이고 퇴근길에 뭘 자꾸 주워오는데 사람 미치겠다니까요. 처음엔 탁상 시계나 화분 같은 작은 것들을 주워오더니 글쎄 한 번은 사단 서랍장을 주워왔지 뭐예요. 자기야, 그런 걸 뭐하러 들고 와? 우리 집이 고물상인 줄 알아? 완전 멀쩡한데 누가 버렸더라고. 돈 주고 사려면 10만 원은 줘야 할 텐데 아깝잖아. 시트지만 붙이면 앞으로 10년은 너끈히 쓸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제 타박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시트지를 사다가 리폼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둘 자리가 없어서 결국 베란다에 내어놓게 되었죠. 남편과 오붓하게 커피를 마시려고 홈카페로 꾸몄던 베란다에 커다란 서랍장이 떡하니 놓이니 의자 놓을 자리 하나 안 남더라고요. 어찌나 열이 받던지 저는 그 일로 남편이랑 3일 내내 싸웠어요. 그리곤 문제의 그 서랍장은 얼마 뒤 저희 집에 들리셨던 아버님이 보시곤 시댁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부전자전이라고 서랍장을 보자마자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 있죠. 완전 새 거네. 잘했다 내 아들. 그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났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도 40년 뒤엔 지금의 어머님처럼 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 사는 게 어때서? 우리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오기래 자식인 내가 속을 썩이기를 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만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여자를 모르더라고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저희 시어머니는 밖에 나갈 때 입을 옷 하나 변변한 게 없어요. 20년도 더 된 구닥다리 옷에 아버님이 어디서 주워온 핸드백, 수차례 가격이 다운된 할인 매장 2월 상품 구두 하나가 고작이거든요. 그 모습이 짠해서 제가 시집 올 때 백화점에 들러 어머님 옷이랑 구두를 사드렸는데 가격표를 본 아버님이 화를 내시며 기어이 백화점에 가서 환불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얘 아가, 네 카드로 결제를 해서 카드 취소로밖에 환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네가 네 시애미 쓰라고 사준 거니 그 가격만큼 네가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구나. 네 시애미한테 줘봐야 돈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한테 다오. 결국 아버님은 제가 어머님께 사드린 옷이며 구두까지 몽땅 현금화해서 당신 지갑에 챙겨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한 소리를 하셨죠. 옆편 내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수십만 원 하는 옷이며 구두를 덥석덥석 받아 쓸 생각을 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원. 어머님은 선물도 뺏기고 아버님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으셔야 했어요. 제가 괜히 선물은 해가지고 어머님만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몰래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어머님께 드렸어요. 아니다. 네가 마음 써준 것만도 고마운데 무슨 돈까지 주니?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돼. 네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결국 어머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죠.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님께 선물도 마음 편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가엾기도 하고 한편으론 왜 저러고 사실까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됐죠. 그러기 위해선 남편 버릇부터 고쳐야 했어요. 나중에 아버님처럼 안 되게 애초에 길들여야 하니까요. 난 어머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님처럼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일찌감치 버려. 그리고 절약이라는 명목으로 밖에서 잡동사니 주워 나르는 일도 하지 마. 여긴 당신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니까. 또 한 번만 들고 들어와 봐. 그땐 당신이 주워오는 만큼 나는 우리 집 살림을 내다 버릴 거니까. 아참, 볼일 보면 변기 물도 제 가닥 내려. 욕실 안에 냄새도 나고 위생상 안 좋으니까. 물 좀 아끼겠다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 수는 없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남편은 냉랭한 제 목소리에 질려서는 바로 그러겠노라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더 이상 밖에서 물건을 주워오지 않았고 변기 물도 그때그때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친정아빠 환갑을 앞두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아빠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뭔 일이래? 짠돌이 영감님이? 지난달 아버님 생신 때 저희 아빠가 생신 선물로 공진단을 보내드렸는데 글쎄
아버님도 저희 집으로 공진단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짠돌이 같아 보여도 쓸 때는 쓰는 분인데 제가 오해했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얘 이게 좀 이상해. 케이스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무엇보다 냄새가 공진단 냄새가 아니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엄마, 말이 좀 그렇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그리고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니? 그럼 우리 아버님이 못 먹을 걸 생신 선물로 보냈단 소리야? 아무리 내 엄마지만 선물 보낸 사람 성의가 있지. 함부로 말하는 게 듣기 거북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친정에 들러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봐도 가짜더라고요. 아빠가 보내드린 공진단 케이스에 따로 싸구려 환을 사서 넣은 거였죠. 엄마 말대로 냄새도 제가 알던 공진단 냄새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단골 한의원에 가지고 가서 환의 정체를 물어봤더니 글쎄, 이거 풍물시장 앞에서 파는 싸구려 가짜 청심환이네요. 이런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사장님은 간이 안 좋으셔서 이런 거 잘못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한의사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약을 성분도 모르는 길거리표로 사서 공진단으로 속여서 보낼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한테요. 저는 아버님이 보낸 약을 챙겨 들고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저를 보자 아버님은 목에 잔뜩 힘을 주시고는 그러시더군요. 아버님이 공진단은 잘 받으셨다니? 내가 큰 돈 써서 보내드린 거니까 거르지 말고 잘 드시라고 해라. 지금 공진단이라고 하셨어요? 언제 아버님이 저희 친정에 공진단을 보내셨어요? 그런 건 안 왔던데요? 대신 가짜 청심환은 왔더라고요. 공진단 케이스에 담겨서요. 큰 돈 쓰셨다니까 차마 버릴 순 없고 이거 아버님 다 드세요. 저희 아빠는 간이 안 좋으셔서 이런 가짜 환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보냈던 환을 케이스 채로 아버님한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버럭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공진단이나 청심환이나 먹으면 다 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삼시세끼 잘 먹으면 그게 보약이지.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약 타령이야. 싫으면 관둬라. 내가 다 먹으마. 기껏 생각해서 2만 원이나 들여 사서 보냈더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네 아버지가 보낸 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박스만 없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야. 사람이 절약할 줄을 알아야지. 허세만 가득해선. 아버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절약이요? 아버님은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궁상을 떠시는 거예요. 애초에 절약이 목적이었다면 공진단 케이스에 가짜 약을 넣어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저 돈 안 들이고도 들인 척 생생을 내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아버님이 말한 허세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돈 아까운 줄 몰라서 그 비싼 공진단을 아버님한테 선물했는 줄 아세요? 당신도 비싸서 못 드시는 거 내 자식 잘 봐달라고 보내신 거라고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허세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말로는 매번 절약절약 하시는데요.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받을 때는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남한테 기백짜리 받을 땐 절약 생각 안 나시고 주머니에서 돈 2만 원 나갈 땐 절약 정신이 솟아나나요? 세상에 그런 이중적인 절약 정신이 어딨어요? 그저 욕심이지. 앞으로는 저도요, 아버님이 하시는 만큼만 해드릴게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절약해야죠. 그러니 서운하단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쌩하니 시댁을 나왔어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하셨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곤 당신이 옳다고 우기시니 저도 이해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댁 발길이 뜸해졌고 명절 때도 잠시 들러 식사만 같이 하고는 바로 돌아오곤 했어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설이라 시댁에 들렀는데 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안 좋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때 방에서 아버님이 나오셔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암이란다.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와선 저러고 죽을 상을 하고 있지 뭐냐. 이 집안 꼴을 봐라. 지 몸 아프다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선 꼼짝을 안 해. 남들은 더한 병에 걸렸어도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밖에서 일도 하고 멀쩡히 살림도 산다는데 니 애미는 암이란 소리 듣자마자 저러고 손 놓고 유난을 떨더라니까. 아, 얼굴 안 펴.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그래. 병원비 몇 약값이며 방사선 치료 들어가면 이래저래 돈 깨지는 건 불보듯 뻔한데 생돈 나갈 생각에? 내가 잠도 안 와. 근데 뭘 잘했다고 그래. 돈 한 푼 벌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돈 쓰는 재주는 타고났는지 원. 그나마 하던 집안일도 못한다니 저걸 어디다 써먹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에잇! 단돈 100원이라도 쳐준다면 당장 내다 팔고 싶은 심정이구만. 아버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든 치료해서 회복시킬 생각은 않고 쓸모가 없다니요. 어머님이요. 아버님 아내예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네 시애미가 인물이 있기라냐 배운 게 있기라냐. 하다못해 남들 다 있는 친정도 없이 천에 고하나 마찬가지인걸. 이날 이때까지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았다. 그때 수철이만 배지 않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네 시애미랑 결혼했겠냐? 근데 뭐? 암?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몹쓸 병까지 걸려서 돈 까먹게 생겼는데 내가 복장이 안 터지냐? 잔말 필요 없다. 그렇게 네 시애미가 불쌍하면 네가 데려가서 살아라. 어머니 며느리도 자식인데 못할 게 뭐냐? 데려가서 살아. 난 필요 없다. 아버님은 암 걸린 아내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쓸데없는데 돈 들어가게 생겼다고 타박만 하셨어요. 남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도무지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던 어머님이 나오셔선 아버님 얼굴에 쌀바가지를 집어 던지셨어요. 그래,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가주마. 똥물에 튀겨 죽어도 시원찮을 인간아. 이날 이때까지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지. 길에서 빌어먹고 살아도 니놈 집에서 사는 것보다 마음 편할 거다. 40년을 네 마누라로 산 나를 이렇게 헌시짝 버리듯 한 놈 나도 싫어. 암 진단받고 병원문 나섰는데 뭐가 제일 서글펐는지 알아? 병 걸려 죽을지 모른다는 것보다 너 만나서 내 인생 허비한 게 그게 제일 서글펐어. 부모 없이 자라 친척집에 빌붙어 살던 내 처지가 싫어서 내 한 몸 힘들어도 번듯한 가정 꾸리고 살겠다고 이날 이때까지 찍소리 안 하고 산 내가 가엾고 불쌍해서 그래서 서글펐다고. 근데 이젠 나도 싫어. 너라는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겠어. 남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궁상 떨고 사는 것도 지겹고 되먹지 않은 네 형제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역겨운 네 쌍판떼기 보고 사는 게 제일 징글징글해서 싫어. 그러니 평생 벽에 똥칠할 때까지 궁상 떨면서 네 혼자 살아. 툭하면 내가 놀고 먹었다고 하는데 TV에서 들으니 가사노동도 엄연히 노동으로 인정한다더라. 그뿐이야? 너랑 네 형제들이 떠넘긴 치매 걸린 네 부모도 내가 다 모시지 않았니? 어디 돈 한 푼 주고 부렸어? 데리고 사는 걸 감사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부렸지. 나 그 돈 다 위자료로 받을 거야. 이날 이때까지 네가 나한테 퍼부은 폭언이랑 인격 모독 그거 다 돈으로 받아낼 테니까 각오해. 누구 맘대로 위자료를 달래. 그동안 네가 입고 먹고 산 집이 다 누구 건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 모양인데 어림없어. 나갈 거면 네 몸만 조용히 들고 나가. 내 돈으로 산 건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고 나갈 생각 말고. 세상 천지에 너 같은 걸 받아줄 사람이 어딨다고 까불어 건방지게. 왜 없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살면 돼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리고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 옷을 사준 적은 있으세요? 다 헌어 수거하면서 주워다 입히셨지. 제가 사드린 옷도 환불해서 아버님이 챙기셨죠? 정확히 47만 원이었으니까 그 돈만큼 물건으로 챙겨 나갈게요. 이의 없으시죠?
저는 어머님 방에 들어가 가방에 어머님 짐을 챙겼어요. 말이 짐이지 사실 챙길 것도 얼마 없더라고요. 40년간을 살아온 집에서 어머님 짐은 고작 20리터 캐리어, 그 분량뿐이었거든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올 때까지 아버님은 눈을 부릅뜨고 뭐 더 들고 나가는 거 없나 살피셨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고약하던지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어머님은 40년간의 회한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저희와 함께 살게 되셨어요. 저희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한참을 우셨어요. 그 울음의 의미를 제가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우시라고 일부러 길을 돌아서 먼 길로 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어머님은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셨다며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위자료를 받으면 바로 집을 구해 나가시겠다고요. 그날 밤 퇴근해온 남편과 상의해 일단은 어머님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시며 유방암 치료를 받으셨고 아직 초기 단계라 약물 치료를 하면서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도 있었지 뭐예요. 12시가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는데 어머님 방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나더라고요. 대개 연세든 분들한테 늦은 밤에 걸려오는 전화는 부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전화가 그랬어요. 어린 시절 어머님을 키워주신 고모님 부고였죠. 그런데 그 고모님 댁을 정리하면서 장롱 바닥에 숨겨진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문서였죠. 고모님이 일부러 감춘 건지 잃어버린 건지 알 길이 없지만 결국 제 주인을 찾아가게 된 거죠. 시골 땅이라 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은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한테 받은 위자료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사신다고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공기 좋은 시골이 살기 좋으시겠다네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와 인연을 끊고 살던 구두쇠 시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오피스텔 분양권에 투자했다가 사기꾼들한테 몽땅 털려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렇게 돈돈 하면서 궁상을 떨고 모은 돈을 사기꾼 입에 한 입에 털어 넣으신 거죠.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인걸. 그동안 사람들한테 어찌나 인심을 잃고 살았는지 그 소문이 들리자 다들 아버님과 손절을 했다더군요. 뒤늦게 어머님을 찾아와 위자료를 돌려달라고 떼를 쓰셨는데 어머님이 걸레밥물을 끼얹으며 욕설을 퍼붓고 쫓아내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역시 인생은 베푼 만큼 받는가 봐요. 절약도 좋고 검소함도 좋지만 남에게 베푸는 우리 마음만큼은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여러분도 부자 되시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이에요. 저는 근래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 회사를 쉬고 있어요.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 탓에 한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다 털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자매처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전 외동딸이라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지만 늘 가슴 한켠엔 형제 자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자매처럼 생각하게 됐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의사예요. 전공도 같으셔서
두 분이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덕분에 전 어려서부터 돈 걱정은 모르고 살았어요. 대신에 바쁜 부모님께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늘 병원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전 외롭게 자라야 했죠. 제 친구는 저희 집에서 절 돌봐주시던 아줌마의 딸이었어요. 그 아줌마는 결혼 전에 보육원 교사를 했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애가 생겨서 일을 관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용돈벌이 삼아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아줌마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제 친구는 그 중에 막내딸이었어요. 저랑은 나이가 같아서 아줌마가 저희 집에 올 때는 항상 막내딸을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전 아줌마네 막내딸과 거의 같이 컸다고 봐도 무방해요. 동네가 같다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그 아줌마는 사이가 좋으셔서 제가 자란 후에도 저희 집에 자주 왕래하셨어요. 자연스레 아줌마의 막내딸은 저와 20년 지기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요. 어려서부터 항상 같이 지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따로 노는 게 어색할 정도였죠. 놀러도 같이 다녔고요. 성격도 잘 맞아서 자매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하곤 했어요. 친구네 집은 저희 집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못 사는 집도 아니었고요. 자식이 셋인데다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서 생활이 빠듯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까지 잘 챙겨주셨죠. 심지어 해외여행도 보내주셨어요. 윤정아, 진짜 부럽다. 부모님이 외국도 보내주시고. 난 미국 가는 건 꿈도 못 꾸는데. 제가 방학 동안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가게 되자 친구가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그런 친구의 모습이 눈에 밟히셨는지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의 미국행 티켓도 함께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친구는 방학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외에도 저희 부모님은 친구를 볼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시고 크리스마스에는 제 친구 선물도 매년 잊지 않으셨죠. 애가 살갑고 애교가 많다면서 좋아하셨거든요. 전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제 친구를 질투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나와는 성격이 다른 친구가 부러웠고 친자매였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렇게 찰떡처럼 매일 붙어 다니던 저와 친구는 대학에 갈 때가 되자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갔고 친구는 지방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저와 친구는 4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방학 동안 가끔 만나서 놀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같이 어울려 다니진 못했죠. 대학 4년이 정말 쏜살처럼 빠르더라고요. 저는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서 석사 준비를 했어요. 그 사이 친구는 휴학을 하곤 학원에 다니며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나중에 네일아트 샵을 할 거라면서요. 전 대학원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외동아들이었지만 행동이나 말투가 바른 사람이었죠. 공통점이 많아서인가 우린 처음부터 서로 잘 맞았어요.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은 서울 시내에 있는 인류 호텔에서 올렸고요. 남편과 전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자식의 하나뿐이라서 결혼식만큼은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뜻을 따르게 됐고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워커홀릭이라서 아이를 갖는 것보다는 솔직히 일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는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고 낳기로 합의를 봤었고요. 우린 아이 때문에 일적으로 피해를 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일에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결혼 생활은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건데 그땐 그걸 몰랐었죠.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흘러갔어요. 종종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긴 했지만 냉전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죠. 그 정도는 다들 싸우고 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계획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한 거였죠. 솔직히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날짜 계산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걸. 예상 못했다고 생긴 애를 지울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무척 좋아했죠.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내심 아이를 기다려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일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과 한숨만 늘어갔어요. 결국 저는 만삭 직전까지 근무를 했어요. 주위에서는 그런 저를 보고는 독하다는 소리를 좀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연분만을 통해 무탈하게 예쁜 딸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낳고 보니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왜 부모님이 자식 낳아보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복직할 시기가 됐는데 아이를 맡길 곳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현업에 계셨기 때문에 부탁드릴 수도 없었죠. 할 수 없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 애를 맡기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차라리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던데 본인이 휴직할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만 휴직을 권하니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크게 화를 냈어요. 자긴 어떻게 나보고 회사를 더 쉬란 소리를 해? 내 커리어는 생각 안 해? 차라리 당신이 육아휴직을 내지 그래. 왜? 눈치 보여서 못하겠어? 똑같은 부모인데 왜 나한테만 강요해? 저라고 내 배 아파 낳은 예쁜 딸을 남의 손에 맡기고 싶겠어요? 솔직히 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죠. 하지만 회사에서 애 낳고 휴직하는 선배들 보니 어지간히 눈치를 봤더라고요.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귀 후 회사에서 차별도 많이 받았고요. 전 빨리 승진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임원 자리까지 오르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휴직은 독이었죠. 결국 전 어릴 때 저를 돌봐주셨던 친구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나 하고 연락을 드린 거였지만 예상대로 거절을 하시니 좀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부탁인데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지. 근데 관절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움직이기가 그렇구나. 그나저나 어떡하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부탁 드려서 제가 죄송하죠.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아주머니. 그런데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차에 행운이 찾아왔지 뭐예요. 글쎄 제 친구가 아줌마 대신에 제 딸을 봐주겠다지 뭐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면서요. 저는 친구한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친구는 네일샵 창업을 위해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던 중이었거든요. 저희 애를 보게 되면 창업이 늦어질 게 뻔했죠. 그런데도 친구는 제 사정을 먼저 봐준 거였죠.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니? 가족이랑 다름없잖아. 나도 네 딸을 친조카라고 생각하는걸.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할 거 없어. 마음 편히 회사에 복귀해. 전 친구의 말에 감동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정말 마음을 졸였었거든요. 솔직히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친형제라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더더욱 친구한테 고마웠어요. 전 친구한테 평일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 딸을 부탁했어요. 사실상 거의 하루 종일이었죠. 대신 보수는 넉넉히 약속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돈은 안 받겠다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전 안 그러면 내가 미안해서 애 못 맡긴다고 그냥 받아달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저희 집까지 승용차로 2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였죠. 차가 없는 친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가야 했죠. 굳은 날엔 더 걸렸고요. 첫 한 달 동안 친구는 왕복 3시간 넘게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저희 집을 오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친구는 파김치가 되었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차라리 제 친구를 입주 베이비시터로 들이자는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남편이 불편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고마웠죠. 하지만 친구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젊은 부부가 사는데 피해를 줄 수는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끈질긴 설득 끝에 친구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다행히 집에 안 쓰는 서재가 있어서 그 방을 리모델링해 친구한테 내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회사 동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젊은 여자가 베이비시터로 상주하는 건 좀 찜찜하지 않겠냐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그런 상황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말이죠. 전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자매나 다름없는 제 친구랑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친구 덕분에 무사히 복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제 친구는 아이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살림 솜씨도 좋았거든요. 저희 부부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늘 눈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졌어요. 애 보느라 힘들 텐데 이러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먹고 싶어 한 거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원래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백화점에서 반찬을 사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갓 지은 밥에 따끈한 음식을 먹게 되니 솔직히 행복하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밑반찬은 물론 갈비찜이나 생선조림도 맛깔나게 만들었죠. 딸아이의 이유식과 간식도 직접 만들어 먹였고요. 아줌마가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는데 친구가 그 손맛을 그대로 닮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퇴근하면 자연스레 저녁 식탁에 앉아 친구가 해주는 밥을 먹게 되었어요. 친구와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생활이 이어졌어요. 남편도 친구에게 무척 고마워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고맙다며 친구한테 명품백을 사주셨어요. 친구는 몇 번 사양하더니 은근 좋아하며 받더라고요. 그게 한정판인데다가 돈이 있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살 수 있는 백이었거든요. 엄마가 친구를 위해 힘 좀 쓰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즈음부터 저와 남편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대화 시간도 줄어들었고 일상적인 대화를 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겼죠. 의도적으로 절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전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너무 걱정 말라더군요. 원래 여자가 애를 낳으면 남편들이 아내한테 겁을 낸다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인이 자기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왜 겁을 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남편한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깊게 생각하지 마. 전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애가 생기고 나서 예전에 비해 우리 부부의 생활은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둘이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데이트도 종종 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주가 돼버렸거든요. 당연한 거지만요. 생각해보면 제 자신도 많이 변했고요. 일단 외형적으로 살이 좀 쪘고 외모에도 전보다 신경을 덜 쓰게 되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자신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절 돌보지 않은 티가 많이 났죠. 그래서 관리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1:1 필라테스 수업을 등록했고 피부과 이용권도 구매했어요. 샵에 들러 염색도 하고 파마도 했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간단한 걸 왜 안 하고 살았나 싶더군요. 회사에서는 제가 금세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과의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혹시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은 딸이라면 꿈뻑 죽었거든요. 퇴근할 때마다 크든 작든 딸아이 선물을 사들고 올 정도로요.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빠였죠. 남편이 잠든 사이 전 친구와 함께 와인을 한잔 했어요. 고민도 얘기할 겸 해서요.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닐까? 그게 무슨 소리니? 네 남편처럼 가정적인 남자가 어디 있다고. 제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하자 친구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편을 음해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앞으로는 친구 앞에서 남편 욕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따지고 보면 친구는 제 딸의 양육을 위해 이 집에 있는 건데 제 푸념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미안해. 이제 그런 말 안 할게. 근데 네일샵 매장 알아보는 건 잘 돼가? 응, 알아보고 있긴 한데 보증금이 싼 데를 찾다 보니 월세가 좀 비싸더라고. 보증금이 많이 부족해? 한 1억 정도? 그 정도 있으면 확실히 월세 부담이 덜하긴 하겠더라고. 1억이면 확실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으로 남는 돈이잖아요. 나중에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돈이니까 부모님께 부탁을 해보자 생각했어요. 다행히 부모님께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금액이 크니 계약서를 쓰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군요. 전 어떻게 가족 같은 친구한테 그러냐고 했고요. 윤정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관계는 깔끔해야 오래가는 거야. 결국 부모님의 말대로 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받게 됐어요. 친구가 약간 섭섭해 하더라고요. 미안, 난 그냥 빌려주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래야 나중에 서로 감정 안 상한다고 하셔서. 그래, 20년을 알고 지냈지만 역시 남은 남인 거네, 그지? 중간에서 전 많이 난처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 친구는 저희 동네에 네일샵을 차렸어요. 마침 저희 집에서 가까운 상가에 딱 좋은 매물이 나왔거든요. 전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친구의 네일샵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홍보 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기한테 네일샵 지역 광고도 부탁했죠. 친구를 위한 선물로요. 친구가 네일샵을 오픈하게 되면서 전 서둘러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어요. 다행히 지인을 통해 괜찮은 아주머니를 소개받았어요. 지인의 아이를 봐주셨던 분이라 믿음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지 뭐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딸을 맡긴다는 거야? 자격증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였죠. 친구가 그러더군요. 직원 두고 하는 거라서 애 보는 건 계속 할 수 있어. 게다가 샵 근처에 집도 구해야 하는데 마땅히 지낼 곳도 없고. 그 순간 전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오픈하는 샵을 친구 딸을 보면서 운영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게다가 남편의 행동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제 친구가 저 몰래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생각해보니 그동안 남편과 제 친구는 단 둘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야근을 할 때면 둘이서 술을 마시는 날도 있었거든요.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전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한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나 확인하려고 손을 제 눈앞에 갖다 댔죠. 반응이 없자 남편은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어요. 전 그런 남편 뒤를 쫓았어요. 집안은 온통 캄캄했고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어요. 친구의 방에서요. 전 소리 죽여 친구의 방 쪽으로 갔어요. 안에서 남편과 친구 목소리가 들렸죠. 미쳤어? 들키면 어쩌려고? 자는 거 확인했어. 하마처럼 쿨쿨 자더라. 맙소사. 남편과 제 친구는 제가 방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안에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전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펑펑 쏟았죠. 20년 지기 친구와 남편이 그런 사이라니. 게다가 제가 버젓이 있는 집에서 그런 짓까지 벌였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다음날 전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전자상가에 들러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여러 개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죠. 저는 태어난 척 친구한테 옷이라도 사입으라고 상품권을 주었어요. 친구는 상품권을 들고 바로 쇼핑을 하러 가더군요. 그 사이 전
집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전 차 안에 앉아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죠. 이 짐승 같은 것들이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집에서 부부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안방 내 침대에서도 더러운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제 뒷담화를 나누면서요. 그리고 돈 이야기도 오고 갔어요. 친구는 제 남편을 수호천사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매장 인테리어비며 이런저런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그런 친구를 꽃돼지라 부르며 돈을 주더군요.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좀만 참아. 해외 발령 신청했으니까 그때 같이 가자. 윤정인 일에 미친년이라 조기 유학 핑계로 내가 애 데리고 간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할걸? 아예 외국에서 살림차릴 생각까지 하는데 정말 욕지기가 일더군요. 게다가 내 딸까지 지들 더러운 짓거리에 이용하려 들다니 용서가 안 됐어요. 두 년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죠. 전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전 디데이를 기다리며 남몰래 준비를 해나갔어요. 드디어 딸아이 돌잔치 날이 됐어요. 일찌감치 남편한테 말해서 남편 회사 사람들과 시부모님 지인들을 잔뜩 초대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과 제 지인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친구는 제 딸의 돌잔치를 자기 일처럼 나서서 진행하더군요. 잠시 뒤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로요. 그때 친구네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제가 모두 초대했거든요. 친구는 본인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냐 새 신부처럼 화사하게 차려입었더군요. 절 잘 모르는 남편의 회사 사람들은 친구가 남편 와이프인 줄 알고 인사할 정도였어요. 드디어 딸아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는 시간이 됐어요. 전 준비한 USB를 업체 직원에게 넘겨주었죠. 그리고 동영상이 상영되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스크린에서 남편과 친구가 알몸으로 제 방 침대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벌이는 게 고스란히 흘러나왔거든요. 제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영상을 끄려고 허겁지겁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영사 기계를 강제로 껐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본 뒤였죠.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달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성을 내셨죠. 너 설마 니네 애를 봐주던 저 여자랑 바람난 거냐? 그런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한 거야. 저 꽃뱀이 날 꼬셔서 그런 거라고. 남편은 궁지에 몰리자 친구를 꽃뱀으로 몰더군요. 뭐? 네가 먼저 꼬셨잖아. 니네 마누라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그때였죠. 누군가 달려들어 짝 소리가 나게 친구의 뺨을 쳤어요. 다름 아닌 친구의 엄마였죠.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어떻게 인겁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 이게 누구 때문인데? 그러게 엄마 왜 없는 형편에 애는 줄줄이 싸질렀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제 친구의 막대먹은 말에 친구의 어머니는 쓰러지셨어요. 그 바람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제 딸의 돌잔치는 그렇게 난장판이 되었어요. 딸애한테 미안했지만 제 작전은 성공이었죠. 전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죠. 대신 대형 로펌에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못난 아들이지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시더군요. 저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저와 제 딸을 기망한 두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부도덕한 인간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양육권과 친권 모두 내가 갖고 이혼하겠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친권은 안 된다고 하시길래 제 변호사랑 상의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엄마는 친구한테 빌려준 1억을 되돌려 받았죠. 친구가 유흥비로 다 써버려서 친구 엄마가 대신 갚아주었죠. 살던 집을 팔아서요. 남편은 이번 일이 회사에 소문이 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자긴 그런 데서 못 산다고 사표를 냈다나요.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전 회사에 육아휴직계를 냈어요. 승진보다 중요한 건 제 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많은 것을 욕심내다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조금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현재 남편과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는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다 큰 딸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실패가 두려워 참고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거든요. 제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앞으론 제 손으로 딸아이를 키워가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